철학적 해석학을 수립한 한스 가다머. 본시그는 자신의 이 철학으로 기존 철학계에서 가지고 있었던 인간과 해석에 대한 문제를 재검토하게 만들었죠. 이러한 가다머는 후설과 하이데거의 철학적 계보 속에 놓여 있으며 특히 그의 스승 하이데거의 존재론에 큰 영향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이란 무엇일까요? 이 물음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가다머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해석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라도 먼저 접해봐야 합니다. 도시 이것은 텍스트 또는 미술 작품이나 특정 인물 등을 해석의 대상으로 삼은 후 저 대상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방법, 이것을 탐구하는 분야가 곧 해석학이라고 보면 된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해석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 이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만약 노벨 문학상 수상에 빛나는 한강 작가의 작품 중 소년이 온다를 읽으면서 이 텍스트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저 작품이 드러내고자 하는 바, 그 본래의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해 독자는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그가 본래의 메시지를 얻게 된다면 우리는 이를 객관적 이해의 완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자가 이러한 객관적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적 선입견은 배제를 한 채 작품 자체에만 집중을 오롯이 해야 하는 것인데, 가령 평소 여성 작가는 남성 작가에 비해 문학적 수준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아무래도 이 작품이 여성 작가의 것이라는 이유로 이 선입견의 영향을 받은 채 읽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이 작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이런 선입견을 배제한 상태로 작품을 분석한다면 저 작품이 드러내고자 하는 본래의 메시지를 얻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 작품 외에도 영화나 미술 작품 또는 아직 해석되지 않은 당신에 대해서 객관적 이해를 얻고자 한다면 우선은 해석을 시도하는 사람의 그 주관적 선입견부터 내려놔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선입견을 배제한 상태로 이 영화 한 편을 해석한다면 이들 모두는 이 작품에 대한 일치된 견해, 즉 의견이 일치된 이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 저 대상이 본래 드러내고자 한 그 메시지를 똑같이 알게 되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처럼 일치된 이해, 즉 보편적 이해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기존 해석학이 가지고 있었던 목표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많은 학자들, 가령 슐레어 마우나 딜타이와 같은 학자들이 각자 그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제시해 왔다는 것. 하지만 한스 가다머는 자기 스승 하이데거의 견해에 따라 대상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보편적일 수 없다고 보았으며, 특히 선입견이란 특정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 제거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를 위해 미리 갖춰져 있는 조건이라고 보았다는 점에서 그의 철학적 견해는 기존의 해석학과는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가다머가 선입견을 좋은 것으로 보았다 또는 대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선입견이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간혹 가다머의 주저 진리와 방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채 2차 문헌에 의존하여 파악한 분들이 이런 그릇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것은 오해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다머에게 선입견이란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해와 관계없이 이미 인간에게 존재하는 것이며, 인간은 이로부터 못 벗어난다는 점을 인정해야 비로소 인간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인간이 행하는 해석의 진실도 알게 된다는 것. 이를 말하기 위해 바로 저 선입견 문제에 주목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가다머에게 선입견이란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한계이자 인간의 본 모습인 것이며, 따라서 이런 한계를 가진 인간은 객관적 이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서의 이해를 통해 진리를 얻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묘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가다머 철학에 대해 잘못된 설명에 경도된 분들이 혹시 있다면 이 강의를 잘 보신 후에 곧바로 그의 주저 진리와 방법이 우리말로 잘 번역 출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부터 그의 철학 중 기초적인 내용에 한해서 입문자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한스 가다머의 철학을 이해하려면 그가 과학적 방법과 무관한 진리에 주목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논하는 인간이란 과학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고유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해당하는 진리는 자연과학에서 논하는 진리와 다르다는 것. 가령 과학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분석해야 할 대상 X를 객체로 놓고 이를 분석하는 S를 주체로 놓은 후 이 주체가 저 객체를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객관적 내용을 알아낸 것, 이것을 뜻하죠. 이게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진리는 고정된 값을 가지는데 만약 시간차를 두고 그 결과의 값이 고정되지 않은 채 조금씩 달라진다면 과학은 여기서도 계속 들여다본 후 그 변화의 일정한 규칙적 패턴을 찾아내서 일반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변의 규칙을 진리로 수용을 하겠죠. 즉 과학에서 진리는 불변의 규칙 또는 고정된 값으로 정리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얻게 된 진리는 누구나 인정하는 일치된 의견이 되며 이를 객관적 이해라고 바꿔 불러도 되는 것이죠. 즉 대상 X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종료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스 가다머가 보기에는 이러한 과학적 진리관이 해석학에서도 불필요할 정도로 오랜 세월 적용되어 왔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해석학에서는 텍스트나 영화 같은 대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자 했으며 이런 이해를 통해 얻은 내용은 바뀌지 않는 고정된 값으로 규정하려 들였으며 이런 것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완성될 수 있다고 보았으니까요. 따라서 이러한 해석학의 역사는 사실상 과학적 진리관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해석학이었다고 보는 게 가다머의 입장인데, 어쨌든 이러한 기존의 해석학은 객관적 이해라고 하는 저것을 얻기 위해 순환 구조에 따른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이런 논리를 펼쳐왔습니다. 그렇다면 순환적 과정이라는 게 이제 뭐냐? 이걸 알아봐야 하는데 바로 전체와 부분의 상호작용을 통한 이해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여기 영화 한 작품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작품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영화부터 이제 보기 시작을 하겠죠. 하지만 이때 우리는 이 영화를 멍하니 보는 게 아니라 이해를 위해 집중을 하고요. 특정 내용에 막 주목을 하면서 그 다음 내용을 예상하기도 할 겁니다. 이걸 이제 의미기대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영화 한 편을 다 보게 되면 전체 스토리가 이제 잡히고 그 전체 내용을 통해서 특정 장면들을 다시 해석하곤 하죠. 아, 그때 여자 주인공이 갑자기 화를 내서 이제 이해가 안 됐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또는 뜬금없이 저기서 저 남자가 왜 울지? 했는데 그런 장면들이 전체 스토리를 기준으로 퍼즐이 맞춰지듯이 그렇게 맞춰지게 된다는 것.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특정 내용에 대해 집중을 하면서 영화를 이제 보는데 그 특정 장면에 대한 나의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빠르게 전개되는 다른 장면들을 놓치게 될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이고, 이렇게 영화를 한 편 다 감상한 후에 그렇게 얻은 그 전체 내용에 대한 나의 이해 정도는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전체 내용을 통해 부분을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다시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이런 순환 과정이 한 번 있었던 사람보다는 이 순환 과정을 5번 반복한 사람이 이 영화에 대해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해석학적 순환이 많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저 영화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 도달하게 되며 이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저 영화에 대한 나의 이해는 완성되며 종결된다 라고 본 것이 가다머 이전까지의 해석학이 가졌던 기본적인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학적 순환은 그 자체로 인식론적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또 알고 계셔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인식론이라는 것도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식하는 주체가 있고 인식의 대상이 있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여기서는 영화 감상자가 인식 주체고요. 영화 작품이 인식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체가 저 대상을 인식하여 아는 거. 그래서 인식론적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런 인식론적 구도를 놓고 보면 이것은 주객의 이분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인식 주체는 이 자리에, 인식 대상은 객체로서 저 자리에 놓이게 되고, 주체와 객체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주체와 객체는 단절된 상태로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이분법적 상태에서, 서로 단절된 상태에서 주체는 객체를 해석해서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단절된 상태에 있는 주체가 단절된 객체를 향해 접근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얻은 내용은 객관적 이해이며 언제나 같은 내용으로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고정된 값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값을 우리가 알아내게 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므로 영화나 예술 작품 또는 특정 인물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주객의 이분법에 따라, 서로 단절된 상태에 따라 인식론적으로 접근해가면서 해석한다는 것인데, 주체가 객체를 향해 접근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해석학적 순환 과정을 매번 거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마치 과학이 진리를 파악을 하듯이 그렇게 고정불변의 객관적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이런 해석학은 그야말로 과학적이며 인식론적인 성격의 해석학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다머는 이런 식의 해석학이 인간 고유의 진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보면서
비판을 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진리란 고정불변의 값을 가지는 실체가 아니고요. 역동적인 인간의 경험적 산물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식론적이며 과학적인 해석학을 내려놓고 오히려 이제 존재론적인 해석학으로 그 방향을 바꾸려고 보는 것이 이제 가다머의 생각인데, 사실은 그의 이런 생각에 앞서서 그의 스승 하이데거가 이미 이런 기초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학을 인식론적인 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방향을 틀어놓긴 했거든요. 그 위에서 이제 이걸 계승해서 가다모의 철학적 해석학이 발전을 하는 것인데요. 이제부터는 존재론으로 뭐 해석학이 바뀐다? 이런 내용 자체가 어렵게 들리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스 가다모의 철학 스승 하이데거, 그의 철학에 대해 잘 알기를 원하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업로드해 놓은 이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가다모의 논의와 관련된 부분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 하이데거는 자신의 주저 존재와 시간을 통해서 이해의 선구조라고 하는 개념을 논의한 바 있는데, 이게 가다모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렇다면 이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건 이제 알아야 하는데, 인간이 무엇을 이해하고자 할 때는 이미 그 사람에게 형성된 구조가 있어가지고 그 구조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이해를 하게 된다는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볼게요. 철수가 간디의 자서전을 접한다고 한번 해볼까요? 이때 철수는 이 텍스트를 아무런 배경 없이 그저 백지 상태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자기가 살면서 형성한 특정한 자기 문맥 속에서 이 책을 위치시키고, 또 이미 형성된 자신의, 그러니까 철수 자신의 고유한 관점에서 이 책을 접근하는 것이며, 또 철수만의 특정한 방식으로 이 책의 내용을 수용한다는 것. 이게 이해의 선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의 핵심은 인간이 백지 상태에서 어떤 대상을 만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 안에 형성된 특정 기질, 성향, 여러 정보들 등등에 따라서 그 대상을 이해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해의 선 구조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난 이후 살아가면서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며 계속해서 수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은 이 세계에 툭 하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뭐 대한민국이고 여기 이제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면서 저런 환경과 저 사람들에게 영향을 막 받으면서 자기 의식을 형성을 하게 되고, 그렇게 형성된 이 의식이 자기와 세계의 이해 기준점처럼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면서 그 의식의 한 부분으로서의 이해의 선 구조는 계속 이제 바뀐다는 거죠. 예를 들어 철수가 1년 전에 간디의 자서전을 읽을 때만 해도 간디의 비폭력 운동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고 한번 해보죠. 다른 수업을 받아가지고 그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기 시작을 했던 건데, 이후에 그는 간디가 인도의 불가촉 천민들의 해방운동을 반대했다는 사실을 우리 채널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채널 구독자였던 거예요, 철수가. 그래서 이 시점부터 철수는 간디에게 이제 실망을 하고 그를 싫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자기의 그 의식을 가지고 그는 1년 후 다시 간디의 자서전을 읽기 시작한다면, 그는 자기 문맥에서 이 책을 다시 위치시킬 것이고 현재의 자기 관점, 즉 간디에 대한 그 부정적인 관점으로 다시 접근할 것이며, 그에 따라서 이 책 내용을 다시 수용하겠죠. 이처럼 인간이 이해의 선구조의 영향에 따라 특정 대상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그 이해는 결국 객관적인 이해일 수가 없고, 또 완벽한 이해에 도달하여 뭐 종결된다 이렇게 보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에 앞서서 선구조가 작용을 하는데 그 선구조는 고정불변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바뀌니까요. 어떤 이런저런 영향을 받아가면서. 그러니 한번 이해가 되었다고 해도 다음에는 바뀐 이해의 선구조의 영향에 따라 새롭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이제 책을 그렇게 이제 다시 수용할 수도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너를 그렇게 이해해 왔는데 다시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인 거예요. 다르게 느껴지고, 그죠? 그러니 이해는 완벽히 종결되는 게 아닌 것이다. 따라서 하이데거에게 해석학은 인식론이 아닌 존재론 쪽으로 접근해야 할 영역이었던 겁니다. 왜냐? 해석을 하고자 하는 나, 그리고 해석되어야 할 대상, 이 둘 모두가 단절된 상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세계 속에서 함께 존재하며 나의 존재 방식에 따라서 저 대상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고, 저 대상의 존재 방식에 따라 나의 이해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즉 인신론적 차원에서는 주객이 단절된 상태로 있고 주체가 특정 상황 속에 있다는 이런 사실은 전혀 참고가 되질 않은 채, 이 주체가 바뀔 수 있다 이런 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그저 객체를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사태만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게 아니라 이 둘이 세계 속에 함께 존재하며 나의 존재 방식도 이제 바뀌어가고 그렇게 따라 형성된 이 의식이 저 대상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저 대상이 세계 속에서 얻게 되는 여러 의미들에 따라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즉 이 둘은 인식론적으로 단절된 주객의 이분법적 상태가 아니고 존재론적으로 함께 존재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 라는 것. 이런 철학을 펼친 하이데거는 서양 해석학의 기존 방향을 인식론에서 존재론으로 바꿔놨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바로 여기에 한스 가다머가 거대한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이 원래 좀 오만했거든요. 평소에 자기 교양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식이 많아가지고, 그다음 하이데거를 알게 되면서 상당히 자기가 굴감을 맛봤다고 합니다. 왜냐면 나보다 더 뛰어난 지식인이 있어?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이데거 영향 하에서 그의 철학적 세계관을 엄청나게 수용을 하는데, 특히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이 부분의 영향을 지극히 받아가지고 자기의 철학적 해석학을 펼쳐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만난 이의 선 구조, 이를 한스 가다머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제 포착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선입견이라는 게 이제 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가다머에게 선입견이란 하이데거가 말한 이의 선 구조처럼 어떤 대상에 대한 이해 이전에 나에게 존재하는 것이고 나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가다머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러한 선입견이 이중적인 성격, 이중성을 띈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 이제 가다머의 설명인데, 초월성이 그 하나고요. 또 하나는 각자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선 초월성이란 나라는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내게 주어진 가족, 내가 속한 사회, 국가 등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거지. 나에게 벗어나 있는 것이고, 이런 초월적 환경에서 내가 태어났고 그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나의 선입견이 형성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선입견에는 이런 초월적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가령 여성 혐오가 극에 달해 있는 한 남성이 있는데, 그는 이제 이혼을 한 상태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남성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찰스라는 어린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태어날 때 바로 이제 그 부모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 찰스는 그 아버지 밑에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찰스는 아버지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아빠하고만 컸으니까. 따라서 이로 인해 아빠의 그 여성 혐오주의자적 부분을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여성 혐오주의자가 아빠처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빠를 혐오하면서 여성 혐오주의자를 혐오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 선입견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강하게 형성된 자기 선입견은 웬만해서는 다른 것들에 쉽게 동화되지 않은 채 자기의 고유 성질로 일시적이지만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그 선입견이 남과 구분되는 나의 성질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각자성이라는 거예요. 즉 각자성이란 남과 구분되는 나의 성질, 이걸 뜻합니다. 그러므로 선입견의 이중적 성질이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나를 초월하여 나에게 영향을 주는 외부 환경들로부터 나의 선입견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형성된 나의 선입견이 남과 구분되는 나의 고유한 성질을 이룬다. 이걸 이제 얘기한다는 것이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스 가다머는 이러한 자기의 선입견을 배제하거나 외면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바라보고 있을 때 비로소 자기를 알 수 있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데카르트의 계몽주의 철학은 어땠습니까? 선입견은 버려야 할 것으로 봤습니다. 비이성적이잖아요. 이 합리적 이성만 내세워서 철학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니까, 세계를 이해할 때 그것만 써야 되니까. 하지만 한스 가다머는 이것이 인간을 왜곡한다고 보는 거죠. 왜? 인간은 이성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선입견이 형성된 걸 영향받으면서 사니까. 이걸 왜곡하고 이걸 버려버리고 하면 인간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견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못 벗어나는 우리의 그냥 한계이고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네, 그 자체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입견을 직시하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형성된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선입견에 따라 그 사람은 세계를 바라보며 살겠죠. 그래서 가다머는 주관성이라는 렌즈, 이게 이제 선입견의 렌즈 같은 거죠. 이것이 대상을 왜곡하여 보여주는 뒤틀린 거울이다 라는 말도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선입견을 통해서 자기 이해와 세계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 라는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내용인데, 여기서 만나야 하는 가다모의 주요 철학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양사라는 거예요. 본시 이것은 나에게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사적 구속력 같은 걸 말하죠. 쉽게 말해서 본시 인간이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그런 진공 상태로 있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식을 형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내 의지와 무관하게 흐르고 있었던 그 역사 속에서 태어나서 그것에 구속당한 채 자기 의식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애국심이 대표적인 예죠. 애국을 하라? 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태어난 그런 나는 이런 흐름에 적극 동참할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동참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전통적 흐름에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 선입견이 만들어지니까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초월적 성격하고도 이제 연관을 맺는 것이죠. 나에게 초월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나에게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사적 구속력, 이것이 이제 영양사라는 건데, 기존의 과학적 진리관에 입각해 있었던 인식론적 해석학은 인간이 이런 영양사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 놓쳤던 거예요. 즉 소설을 해석하는 철수는 그저 진공 상태에서 고정불변의 존재로 있으면서 저런 소설을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영양사적 과정 속에 있으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철수의 자기 이해는 자기와 관계없는 타자들이 형성한 세계로부터 가능해지는 것이고, 저 소설에 대한 해석도 영양사 속에서 가능한 것이니까 타자와의 관계 맺음 속에서 가능한 거죠. 즉 오로지 나 홀로 나를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 이게 한스 가다머의 인간 이해입니다. 그래서 한스 가다머는 이해의 본질은 영양사적 과정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영양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만의 고유한 지평을 가지게 된다고 해요. 자, 이제 여기서도 이 지평 개념이 나왔으면 되게 유명한 건데, 예를 들어 현재 당신이 방에 있다면 당신의 시선은 그 방이라는 공간에 의해 제한당하겠죠. 그러니까 제약을 받을 겁니다. 갇혀가지고 볼 수 있는 게 딱 한정적이죠. 근데 방을 나와서 옥상으로 올라가면 좀 달라지죠. 훨씬 넓은 시선의 범위를 확보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지평이라는 거는 내가 영양사 속에서 살면서 형성을 하게 되는 나의 그 선입견에 따라 나의 시선이 제한당한다. 그래서 이 제한당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나의 한계, 이걸 상징하는 게 지평이에요. 즉 내가 한국인으로서의 애국심이라는 선입견을 가지는 순간 그 영양사적 선입견에 따라 타국에 대한 보편적 애정을 향한 시선은 차단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이고, 이외에도 여러 예시들을 들 수 있겠죠. 어쨌든 이것이 이 사람의 지평에서 발생하는 시선의 한계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인간은 자기 지평에서 세상을 제한적으로 보면서도 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서 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해석할 대상과 나 사이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뜻하죠. 그러니까 여기 철수가 있고 여기 영희가 있다고 한다면 이 둘이 세계 속에서 함께 존재하면서 그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나는 주체, 너는 객체, 이렇게 단절된 상태로 분리해 놓고 이제부터 내가 너를 이제 해석을 할 건데 완벽하고도 객관적인 이해를 하겠다.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가능하지도 않고요. 이런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철수도 영희도 각자의 선입견에 따라 각자 영향을 받아가면서 서로에게 접근을 한다는 거. 이때 이 두 사람이 가진 각자의 지평은 서로 만나가지고 놀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요. 대화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 융합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인간이 대상을 이해한다는 거는 변화하고 있는 대상과 변화하고 있는 나, 이 둘의 지평이 서로의 접촉, 즉 대화를 통해 조금씩 융합되면서 성취되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가 성취되는 것이지 과학적 인식론처럼 대상과 나의 완벽한 일치를 통해 이해가 성취되고 종결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스 가다머는 지평의 융합이라는 말을 하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석한 너를 완벽히 객관적으로 이해한 너라고 하지 않으며 역동적인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 이해된 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순간적인 이해인데 오히려 이러한 이해가 영원히 고정된 이해보다 더 중요하고 오히려 인간에게는 진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을 이해하려면 그때마다 이해를 해야지, 한번 이해한 내용을 영원한 진리로 고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부터 당신이 이 진리에 들어있을 거라고 믿는 순간 이것은 이제 저 사람을 살아 움직이는 그런 변화 중에 있는 사람으로 이해를 한 게 아니고, 그렇죠? 당신을 이제 박제시켜버린 겁니다. 박물관에 아예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니까 내가 이해한 내용만 너는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거 황당한 거죠. 다른 예로 제가 만든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도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채널에 대한 객관적 이해는 무엇일까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문학을 배우고 싶었으나
오랜 세월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답답함을 느끼며 살았던 어떤 분이 자기 나름대로 형성한 그 선입견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 채널을 만났을 때, 그때 이 채널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과 의미,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인문학을 강요당한 채, 자기 싫었는데 억지로 자기 의사는 묵살당한 채 그렇게 인문학을 강요당하며 성장한 그 사람이 형성시킨 그 선입견으로 살다가 우리 채널을 만났을 때, 이 두 사람 중 누가 지혜의 빛 인문학의 숲이라는 이 채널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가지죠? 네,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자기가 경험한 그 내용, 그렇게 얻은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죠. 단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경험을 통해 이해한 이 내용이 절대적 진리라고 하면서 남들도 다 수용해야 될 것처럼 착각하는 거. 우리 앞서 인식론적 해석학에서는 그런 거 추구하는 게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객관적 이해를 내가 했으니 이 채널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내가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 진리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이 채널에 대한 설명은 다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평가를 해 들어간다는 거, 이건 오류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채널을 만든 저의 선입견에 입각한 이해와 다른 선입견에 입각하여 이 채널을 보고 있을 당신, 이 둘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해의 확장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아, 나와 달리 저런 시각에서 이 채널을 보는 분도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저런 시선도 의미가 나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어느 부분을 좀 받아들이게 된다면, 또 상대도 저의 설명을 막 듣다 보니까 아, 이 채널에 대한 나의 이해가 조금 수정되는 게 맞겠는데, 뭐 이렇게 된다면 뭐 이런 과정을 서로 거치게 되면서 여기서 지평, 쌍방 간의 지평에 융합이 발생한다는 거죠. 따라서 인간은 자기 선입견에 기초한 채 타자나 외부 대상을 그때마다 이해하는 것이며,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자 또 본 모습인 것인데, 동시에 나의 선입견도 상황이나 특정 사건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그렇잖아요? 선입견이 가려놓은 나의 시선, 제한된 그 시선, 즉 지평의 영역도 타자와 상호관계를 맺는 과정을 통해 융합될 수도 있는 것이니,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추구할 수 있는 진리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진리다. 가다머는 철학적 해석학을 통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기 바라며, 본시 한스 가다머는 대화를 통해서 자기에게 좋은 선입견하고 자기에게 좋지 않은 선입견을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논리도 펼치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간격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내용까지 제가 오늘 여기서 다 설명하는 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할 거고, 핵심 요지는 전달을 해드린 것인데, 다음엔 또 기회가 된다면 철학적 해석학, 그러니까 이 가다머의 철학이 가지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또 있어요. 그걸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고, 윌겐 하버마스가 가다머의 철학을 공격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샤크 데리다와 가다머 사이에 발생했던 논쟁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마련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